안녕하세요. 저는 6살 된 딸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40대 초반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제가 겪고 있는 상황들이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아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남편과 결혼 생활한 지 10년 차에 남들과 다를 바 없는 평범한 가정을 꾸리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지만 큰 사건, 사고 없이 지낼 수 있는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 식구들이 저희 집에 놀러 오면서부터 조금씩 집안에 문제가 생기더니 엄마의 한마디로 집안의 분위기는 걷잡을 수 없이 심각해지게 되었는데 저는 그런 엄마의 모습을 처음 겪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러웠었죠. 박서방, 자네는 일이 우선이야? 아니면 가정이 우선이야? 모두가 쉬는 주말에 몇 푼 주지도 않는 회사에 출근을 해야 되겠어? 그래봤자 알아주지도 않는 거 다 같이 쉬는 주말에는 자네도 가정을 위해 시간을 보내줄 수 있는 거잖아. 월급쟁이가 주말에 일한다고 해서 수당이 따로 붙는 것도 아니잖아. 꼭 보면 쉴 속 없는 사람들이 쉴 때 일을 한다니까. 내 말이 틀린 것도 아닌데 불만이라도 있는 거야?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기어 들어와선 하루 종일 육아에 시달린 내 딸한테 밥을 차려달라는 말이 나와? 나 같으면 미안해서라도 밖에서 먹고 들어왔겠네. 가족들을 위해 시간을 보내주는 게 진정한 집안의 가장인 거야. 차라리 이럴 거면 둘이 갈라서지 뭐하러 붙어 있는 건지 나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네. 내 딸이랑 이혼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거야? 엄마, 힘들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한테 갑자기 왜 그래요? 태희 아빠 당황했잖아요. 그래도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는데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저희 부부 관계에 전혀 문제 없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만하시고 이제 그만 상 치울까요? 그래, 엄마가 무슨 말 하는지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집안의 가장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먹고 살려고 힘들게 일하고 들어왔는데 좋게 넘어가 주세요. 뭘 좋게 넘어가? 이쁜 구석이 있어야 사위 대접을 해줄 거 아니야? 지금 내가 얼마나 속 터지는 줄 알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내 딸이 더 이상 고생하는 거 못 보겠으니까 스트레스 좀 풀게 여행 좀 보내줘야 되겠어. 며칠 다녀오는 거 문제 없잖아? 언제까지 이런 좁아터진 집구석에서 맨날 이렇게 살고 있을 거야? 갑자기 무슨 여행이야, 엄마. 지금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나중에 태희 아빠가 시간적 여유 좀 생기면 그때 같이 가면 되니까 너무 걱정 말고 여행은 차차 시간 맞춰서 가요. 장모님, 죄송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 사람 고생만 시키고 있네요. 원하시는 대로 이 사람 여행 보내줄 테니 이제 그만 화 좀 가라앉히세요. 그동안 살면서 엄마가 얼굴을 붉히며 화내시는 걸 처음 봤지만 남편한테 소리치는 모습은 저를 더 당황스럽게 만들었어요. 항상 남편 칭찬만 해주시던 엄마가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한테 차갑게 대하더니 온갖 상처되는 말들을 늘어놓았고 급격하게 변해버린 엄마의 모습에 남편도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었죠. 남편의 성격이 워낙 조용하고 둥글기 때문에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기보단 엄마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 본인이 상처를 받았어도 문제를 더 키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은 악화된 상황을 최대한 빨리 정리하기 위해 여행을 보내주겠다는 말을 꺼내었고 엄마는 그제서야 흥분을 가라앉히셨어요. 저녁을 먹지 않았다는 남편의 말에 밥상을 차려주려 했었는데
엄마가 워낙 강하게 거부를 하시면서 안 좋은 감정을 나타내자 남편은 배가 고프지 않다며 서둘러 자리를 회피하려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엄마가 남편을 대하는 행동들이 서운하게 다가왔던 저는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가정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한테 들어오자마자 화부터 내시니 이유를 알지 못했던 저는 결국 엄마한테 화를 내고 말았지만 제가 서운해하는 걸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어요. 언니는 엄마가 요즘 들어 좀 예민해진 것 같다는 말을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엄마의 행동은 분명 이유가 있었고 저는 그걸 알지 못해 답답하기만 했었죠.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친정 식구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그제서야 남편의 밥상을 차려줄 수 있었습니다. 늦은 저녁을 먹고 난 뒤에 저희는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당신 우리 엄마한테 뭘 잘못하기라도 했어? 아니, 얼마 전부터 당신한테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셨잖아. 원래 막내 사이밖에 모르시던 분인데 오늘따라 너무 심하시잖아. 글쎄, 왜 그러시는지 나도 알면 좋겠지만 장모님이 언제부터인가 변하셔서 좀 당황스럽긴 한데 아마 내가 서운하게 해드렸던 게 있으셨나 보지. 일단 이번에 당신 여행 좀 다녀와야 되겠소.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장모님께서 시키신 대로 가서 바람 좀 쐬고 와. 그래야 내 마음이 편하지. 가지 않겠다고 했다가 괜히 내가 안 보냈다고 얼굴 붉히시면 그게 더 곤란하잖아. 나도 시간이 되면 같이 가겠지만 회사 일이 워낙 바쁜 거 당신도 잘 알지? 당신이 내 말을 들어줘야 장모님께서 서운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테니 괜히 안 가겠다고 고집 부리지 말고 가족들끼리 오붓하게 다녀와. 남편은 엄마의 행동들에 대해 신경이 많이 쓰였는지 하루빨리 제자리로 돌리고 싶다며 한동안 엄마의 말을 따라주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여행 가는 거야 어려운 거 아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은 없었지만 제가 없는 사이 남편이 혼자서 생활해야 된다는 게 제일 마음에 걸렸어요. 그것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죠. 하지만 엄마와 남편과의 사이에 제가 알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여행을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고 저는 그렇게 일정을 잡게 되었어요. 부모님께서는 당장 시간이 되지 않으셔서 언제나 뒤에서 저를 챙겨준 첫째 언니네와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계획을 세우게 되었어요. 원래 계획은 1박 2일의 여행 일정을 세우려 했었지만 엄마는 그런 걸로 부족하다면서 최소 2박 3일은 다녀와야 그동안 쌓여있던 육아 스트레스가 풀린다면서 무조건 밀어붙이셨어요. 친정 식구 등살에 밀려 결국 2박 3일의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남편은 저에게 잘 다녀오라며 여행 경비까지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첫째 언니네와 제 딸 태희를 데리고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남쪽 여행을 처음으로 계획하게 되었죠. 남편은 이왕 떠나는 여행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남편을 놔두고 저 혼자 스트레스 푸는 게 계속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제일 많이 고생하는 사람이 남편인데 갑자기 변해버린 엄마의 태도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게 너무 미안하게 다가왔었어요. 이유라도 알면 다른 방법을 알아봤을 수도 있겠지만 엄마가 왜 남편을 싫어하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고집을 부리는 건 더 악화만 시키는 거라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 어쩔 수 없이 떠나긴 했지만 2박 3일 동안의 시간을
헛되지 않게 보내고 싶어 현실에만 집중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 신혼여행이 전부였던 저는 이유야 어찌됐든 여행을 온 거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첫날에 저에게 전화를 하셔선 제가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 풀렸는지 물어보시길래 잘 보내고 있다며 은근슬쩍 남편한테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 여쭤보게 되었어요. 엄마는 잠깐 동안 침묵하시더니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 전부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남편에 대해 서운한 감정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다행히 집으로 돌아가면 제가 걱정하고 있던 것들이 전부 해결될 것 같아 즐거운 여행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행 마지막 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일들이 펼쳐지고 말았죠. 둘째 언니가 형부 대신 운전 중인 첫째 언니한테 전화를 했길래 제가 대신 받았는데 제 목소리를 듣게 된 둘째 언니는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부모님이 추돌 사고로 응급실로 이송 중이라는 말을 꺼내게 되었고 그 말을 듣게 된 저와 첫째 언니는 급하게 병원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에서 들려온 둘째 언니의 또 다른 한마디에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부모님께서도 위중한 상태셨지만 더 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저희 가족은 속초에서 살고 있는데 부모님의 차량이 남편의 차를 뒤따라 가다가 뒤를 받치게 되면서 가드레일을 뚫고 차량이 해안 절벽 아래로 추락하게 되는 사고를 당하고 말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던 거죠. 둘째 언니도 부모님의 뒤를 따라가다가 사고 현장을 전부 목격했었는지 확인한 것만 설명해 주고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저희가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부모님께서 따로 만나 대화를 주고받은 것 같았어요. 식당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나게 된 거였죠. 문제는 남편의 차가 해안가로 떨어지면서 차량이 침수되기 시작했고 이미 구급차가 왔을 때 차량은 완전 침수가 되어버린 상태였는데 그 안에 남편이 사라졌다는 거였습니다. 탈출한 흔적은 있었지만 해안가 위로 빠져나오지는 못한 것 같다는 둘째 언니의 설명에 저는 너무 두려운 나머지 오열을 하게 되었고 첫째 언니는 저를 진정시키면서 급하게 병원으로 향했어요. 저희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께서는 병실로 옮겨지셨는데 아직 회복을 못하신 상태셨어요. 둘째 언니한테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하게 물어봤지만 부모님의 사고로 충격을 받았는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첫째 언니한테 아이를 맡기고 사고 현장의 위치를 물어본 다음 급하게 사고가 난 위치를 향해 차를 타고 달려갔어요. 그렇게 도착한 곳에서는 이미 수색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실종된 남편을 찾기에는 좋지 않은 날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었는지 수색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구조대 일원분의 손을 잡고 남편의 얼굴만이라도 확인할 수 있게 부탁드린다고 했었지만 날씨도 좋지 않고 파도가 너무 높아 어려움이 있는데 물새까지 탁해서 앞이 안 보인다며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힘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설명을 해주었어요. 저에게 잘 다녀오라고 용돈까지 지어줬을 때의 남편이 저에게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저는 결국 실신을 하고 말았습니다. 수색은 며칠 동안 이어졌지만 끝내 남편의 얼굴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께서는 정신을 차리셨지만 사고로 인해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 때문에 입을 열지 못하고 계셨죠. 둘째 언니는 단순 사고였다지만 저는 고개를 돌린 채 저를 바라봐 주지 않는 엄마한테 원망의 말들을 늘어놓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야. 내가 여행만 가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지. 그동안 왜 태희 아빠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뭘 그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 못 잡아 먹을 듯이 난리를 치셨냐고요. 그 사람이 세상 떠나니까 속이 후련하세요? 구조대에서도 더 이상의 수색은 무의미하다고 했어요. 그날 날씨가 얼마나 안 좋았는지 아시죠? 벌써 고기밥이 되어버렸을 거라고요. 왜 그러셨어요? 여행 다녀오면 전부 다 설명해 주겠다면서요. 입만 닫고 계시면 모든 게 해결돼요? 제가 납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건데 언제까지 말을 안 해주실 건데요? 저 이렇게는 못 살아요. 태희는 아직까지 아빠가 세상을 떠났는지 모르고 있다고요. 그냥 한동안 일이 바빠서 집에 들어오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까지 숨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2번 다시 엄마 얼굴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올 때까지 엄마도 이 세상에 없는 존재로 여기며 살아갈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는데도 끝까지 말 안 해주실 거죠? 그만해. 엄마도 제부한테 안 좋은 감정이 있었으니까 서운해서 그랬겠지. 우리도 한순간에 엄마 아빠 2분 다 잃을 뻔했었다고. 너는 제부만 중요하니? 내가 솔직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얼마나 화가 많이 났었는데 돈만 벌어온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 너 그동안 육아한다고 해서 얼마나 힘들었어? 솔직히 태희가 정상은 아니잖아? 정신지체가 있어서 혼자서 감당하는 게 쉬운 것도 아닌데 집안의 가장은 돈만 벌어오면 끝인 거야? 육아에도 신경을 써야 하는 건 당연한 거라고. 자기 자식인데 거리를 두는 것도 내가 한두 번 봤는 줄 알아? 태희는 그래도 자기 아빠라고 따르려 하는데 제부는 장애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동안 어떻게 했어? 조금도 관심을 주지 않았잖아. 엄마가 왜 너한테 여행을 가라고 했었는지 알아? 그래야 네가 살 것 같아서 그랬던 거야. 태희가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6년 동안 거의 집에만 박혀 있었지? 제대로 된 휴식 한 번 없었잖아. 언니가 우리 집안 사정에 대해 얼마나 다 안다고 그래? 그 사람이 원래 좀 무뚝뚝한 면도 있었고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출근해서 저녁 늦게 들어오는 사람한테 일도 바쁜데 집에 와서 육아까지 하라고? 우리는 서로가 현재의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다고. 다들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해 못하잖아. 그리고 태희한테 문제가 있는 게 그 사람 탓만도 아닌데 그렇게 몰아가는 건 잘못된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까지 이해심이 없었는지 몰랐네. 내가 힘들어하면 다들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지 그랬어. 6년 동안 제대로 신경 써준 것도 없었으면서 큰 소리만 치는 게 맞는 거야? 그런 이중적인 모습 나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 어찌됐든 우리 가족들 때문에 그 사람이 세상 떠났으니까 나는 더 이상 우리 가족 얼굴 못 볼 것 같아. 앞으로 내가 알아서 살아갈 테니까 2번 다시 우리 집에 오지도 마. 그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지 알면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어?
시부모님까지 어렸을 때 일찍 세상 떠나셔서 제대로 된 사랑 못 받고 살아왔던 불쌍한 사람이야. 엄마가 그 사람한테 잘해줬을 때 얼마나 좋아했었는데 조금의 관심 주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였냐고. 구조대까지 포기를 하게 된 상황이라 남편의 얼굴조차 확인하지 못한 저는 버티기가 너무 힘이 들었었어요. 남편을 2번 다시 볼 수 없었다는 건 저에게 큰 고통으로 다가왔었는데 첫째 언니는 가족들 모두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라고 너무 마음을 닫지 말아달라고 했었지만 저는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라 가족들의 말이 들리지 않았죠. 그렇게 아이와 함께 집에 들어온 저는 한동안 가족들 얼굴을 안 보며 지냈었는데 남편의 사망 신고를 차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세상을 떠나고 나서 1달 이내에 해야 된다고 했지만 당장이라도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올 것만 같아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첫째 언니는 힘들어하는 제가 많이 걱정이 되었는지 집에까지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제 딸 태희는 아빠 언제 오냐며 그리워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숨길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떻게 말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빠가 보고 싶다는 말을 할 때마다 제 눈에서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 말았죠. 그렇게 보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느 정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손에 들고 있던 남편의 사망신고 서류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는데 제 딸 태희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꺼내길래 다시 재차 물어보았고 저에게 반복해서 들려준 말은 아빠를 엄청 보고 싶어 했더니 눈앞에 나타났었다며 유치원 차를 타고 집으로 오다가 다른 유치원에서 아빠가 서 있는 모습을 봤다며 자기를 보려고 왔는데 유치원을 착각한 것 같다고 저에게 설명을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 딸의 말을 듣게 된 저는 잠깐 동안 흠칫 놀랐지만 닮은 사람일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은 분명 세상을 떠났고 더 이상 돌아올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딸이 아빠를 너무 보고 싶어 해서 착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집으로 돌아올 때면 아빠가 다른 유치원에서 서 있는 모습을 계속 보게 된다며 자기를 보러 와주지 않는다며 서럽게 울기 시작했고 저는 그 모습에 당황해 도대체 뭘 보고 그러는 건지 확인해 보기 위해 다음날 제가 직접 유치원에 들려 딸을 차에 태운 뒤 남편을 봤다던 다른 유치원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제 앞에 충격적인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흰색 차량 한 대가 유치원 앞에 서더니 그 차 안에서 세상 떠난 줄 알았던 남편이 차에서 내려 모습을 나타냈어요. 딸은 자기 아빠의 모습을 보고 흥분했는지 자기 아빠를 보러 가겠다며 난리를 쳤지만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라 일단 무슨 일인지 파악을 하기 위해 흥분한 딸을 진정시키며 남편의 모습을 지켜보는 순간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10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날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집에 가려고 뛰어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한 남자아이가 남편을 향해 아빠라고 외치며 뛰어가더니 남편의 품에 안겼고 뒤이어 흰색 차에서 한 여자가 내리는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큰 혼란 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숨이 가빠오고 있는데 제 딸이 자기 아빠라며 눈물을 흘리면서 제 허락 없이 차문을 열었고
남편을 향해 급하게 달려가는 순간 옆에서 배달을 하던 오토바이와 충돌이 일어나면서 제 딸 태희가 공중으로 날아오르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비명을 질렀고 급하게 태희한테 달려가 정신을 잃은 모습을 보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해하고 있었는데 저와 사고가 난 태희의 모습을 보게 된 남편이 놀란 얼굴로 급하게 여자와 남자아이를 차에 태우더니 도망을 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열을 했고 뒤이어 구조대가 도착해 제 딸을 응급실로 옮겨 주었어요. 이 소식을 듣게 된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가 바로 달려와 주었는데 저한테 말하지 않았던 비밀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저는 두 언니를 보며 정색하며 물어보았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이 상황이 왜 일어난 줄 알아? 세상 떠난 줄 알았던 그 사람이 살아 있었다고. 다른 유치원에서 어떤 여자랑 남자아이를 안고 함께 있었고 그 모습을 본 태희가 자기 아빠라며 달려가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고 말았어. 도대체 다들 나한테 뭘 숨기고 있었던 거야? 그 사람 태희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도 자기 모습이 발각됐다는 거에 놀라서는 급하게 도망치더라. 자기 딸이 정신을 잃어 생사를 오고 가고 있는데 다른 여자랑 아이와 함께 도망쳤어. 나 빼고 다들 알고 있었어? 엄마가 갑자기 변한 이유가 있었던 거지? 사고를 낸 이유가 있었던 거냐고.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잘 들어. 제부가 바람 피우는 걸 제일 먼저 발견한 게 엄마야. 시장에 장 보러 가셨다가 제부가 다른 여자와 손을 잡고 한쪽 손으론 다른 아이를 안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제부를 따로 불러 어떻게 된 사실인지 확인해보게 된 거였어. 엄마는 제부가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네가 상처받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았는지 조용히 사라지라고 얘기했지만 제부는 너랑 헤어질 생각은 없다는 말을 하더라고. 엄마는 당신 막내딸이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제부한테 배신을 당했을 때의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아. 모든 사실을 비밀로 하고 혼자서 속으로만 앓고 계셨던 거야. 그러다 결국 엄마가 너한테만 비밀로 하고 우리들한테 모든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고 바람이 아닌 차라리 다른 이유를 만들어 이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놈한테 부탁까지 하게 됐지. 엄마는 네가 받을 상처를 최소화하고 싶었지만 제부는 끝까지 이중적인 삶을 유지하고 싶어 했어. 너한테 얻는 거와 그 여자한테 얻는 게 다르다며? 지금의 생활을 충분히 만족하고 살아오고 있는데 굳이 힘든 일을 만들고 싶지 않다고 조용히 지내고 싶어 하는 제부를 보고 분노한 엄마는 너를 여행 보냈을 때 다시 제대로 만나 앞으로의 계획을 물어보게 되었던 거지. 그러다 서로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부모님은 그놈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결국 분노하셨던 거야. 그리고 이게 그때 상황에 녹음되어 있던 내용이야. 우리 부모님이 제부랑 식당에서 대화를 주고받았을 때 얼마나 화가 많이 나셨을지 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더라. 첫째 언니는 그때의 상황들이 녹음되어 있던 파일을 보여주었고 재생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남편과 부모님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뱉은 한마디는 너무 충격적이었고 더 이상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더욱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촌에서만 살아왔던 순수한 내 딸한테 상처 주지 말고 조용히 사라지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자네가 언제까지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 걸리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안 걸리면 늙어 세상 떠날 때까지 숨기면서 살아갈 건데요. 그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는데 굳이 일을 크게 벌릴 일은 없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상황을 악화시키려 하세요? 그냥 봐도 못 본 척 하시면 끝나는 일 아니에요? 이제 그만하시죠. 자네 딸 태희가 불쌍하지도 않아? 왜 불행한 길을 선택하냐는 거야? 자네 품에 안겨있던 그 아이도 자네 핏줄인 것 같던데, 사람이 왜 이렇게 무책임해? 무책임하다뇨. 둘의 가정을 먹여 살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제가 왜 시간이 안 나겠어요? 양쪽 다 먹여 살리려면 몸이 10개라도 모자란데 저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다 보니까 어디 여행 갈 시간도 없는 거라고요. 그래도 태희 엄마는 삶에 충분히 만족하면서 단 한 번도 투정 부린 적 없었잖아요. 저는 그게 마음에 들어서 지금까지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태희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서 저를 피곤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저로 인해 세상 구경시켜줬으니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 단 한 번도 없는데요. 태어나게 해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장애가 있어서 어디 데리고 다니기에는 창피한데 그 정도는 제 삶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지금까지 태희 엄마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없으시면 저 먼저 일어날게요. 오늘 제 아들이 유치원에서 좀 일찍 끝날 시간이라 제가 데리러 가기로 했어요. 여기 음식점이 그래도 꽤 괜찮은 곳이니까 남기지 마시고 다 드시고 오세요. 그리고 태희 엄마 앞에서 티 좀 내지 마요. 제가 얼마나 난감한 줄 알아요? 장모님 표정 관리 안 돼서 전부 들키겠네요. 남편의 충격적인 말들이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고, 저희 엄마는 결국 남편의 행동에 이성을 잃어버려 뒤를 바짝 뒤쫓고 있었는데, 뒤에서 달려오던 차가 저희 부모님의 차를 뒤에서 받치게 되었고, 부모님의 차는 남편의 후미를 들이받으면서 삼중 추돌과 함께 남편의 차가 해안가로 떨어지게 된 거였네요. 그렇게 되자 부모님께선 차라리 세상 떠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하신 거였죠. 하지만 남편은 크게 다치지 않았는지 침수되고 있는 차에서 빠져나와 도망을 치게 되었던 거고, 모습을 나타내지 않는다면 자연스럽게 저와의 관계가 분리될 수 있다는 걸 이용해 더 이상 제 앞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거였죠. 하지만 좁은 동네에서 발견되는 건 오래 걸리지 않았고, 제 딸이 남편을 보게 되면서 모든 게 밝혀지고 말았어요. 저와 딸을 버리고 도망친 남편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고, 저희 가정은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는데, 남편은 제가 꿈꿔온 삶들을 송두리째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제 딸 태희는 골절은 몇 군데 있었지만 생명에는 크게 지장이 없다는 거였고, 몇 달의 시간이 지나면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하다는 거에 너무 감사했었어요. 언니들은 부모님께서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다는 걸 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 그동안 숨겼던 거였고, 단 한 번도 저를 사랑하지 않은 적 없었다면서 지금도 제가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지 알기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다며 부모님께서 입원해 계신 병실에 들려주길 바라고 있었어요.
저도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만큼 부모님께 오해했던 부분은 전부 다 풀렸기 때문에 같은 병원에 있던 부모님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뒤에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눈물을 보이셨어요. 남편의 행동 하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받은 피해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제가 느끼고 있는 분노는 더욱더 차올라 온몸이 떨릴 정도였는데 모든 사실이 밝혀진 상태라서 그런지 남편이 저희 부모님의 병실에 찾아와 고개를 내밀었어요. 저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남편을 병원 밖으로 끌고 나갔어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고 있던 남편은 제 딸 태희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았죠. 그걸 왜 당신이 알고 싶어 하는데? 어차피 우리 관계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내일 당장 이혼하러 갈 거고, 당신이 했던 쓰레기 같은 짓에 대해 법적 처벌이 있을 거야. 나는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것밖에 없다고. 내가 태희를 걱정하는 건 아무래도 건강상의 문제가 있잖아.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데 당신 늙고 세상 떠나면 나머지 삶을 혼자서 감당해야 될 텐데 그게 너무 불쌍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오면서도 차라리 세상을 떠나는 게 좋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야. 부모가 세상 떠나면 이 험한 세상에 결혼도 못하고 혼자 남겨질 텐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 차라리 부모님이 옆에 있었을 때 세상 떠나는 게 마음이 편한 거지. 내가 뿌린 씨니까 그래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온 거였는데 건강상에는 문제가 없다니까 나는 그만 들어가 볼게. 당신이 원하는 이혼, 그거 원하면 해줄 수 있어. 어차피 내가 꾸린 가정이 또 있으니 마음이 크게 아픈 편은 아니야. 남편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얼굴에 손을 올려붙였고 다음날 이혼할 거라며 당장 눈앞에 사라지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10년간 믿었던 남편한테 받은 배신은 이성을 잃게 만들어버려 남편을 사정없이 밀치고 말았어요. 남편은 이혼 도장 찍어주고 조용히 사라지겠다며 그 여자와 꾸린 집으로 가는 건지 차에 올라타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 동안 오열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멀리에서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엄청난 큰 충돌음이 제 귀에 들려왔어요. 소리가 난 곳은 남편이 출발한 방향과 같은 곳이라 사고가 난 현장을 확인해 보려 달려갔는데 그곳에서 엄청난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차 앞 유리창을 뚫고 튕겨져 나와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 앞에는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한 아이와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어요. 대충 상황을 보니 남편이 여자와 아이를 피하려다가 전봇대를 들이받게 되는 사고가 난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 입에서 나온 한마디는 아빠라는 단어였고 아이와 여자를 자세히 확인해 보니 남편과 바람이 났던 여자가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 여자도 꼴에 자기 남편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지 슬퍼하는 얼굴을 하고 있길래 제가 소리치며 남의 가정을 건드려서 이런 상황이 생겼다고 화를 내고 말았네요. 남편은 결국 손도 못 써본 채 현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고를 겪게 되었고 자기가 뿌린 죄를 걷어들이게 되었죠. 남편과 바람난 여자에게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를 받긴 했지만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울고 있는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래도 모든 걸 무너뜨린 건 그 여자와 남편이기 때문에 처벌은 진행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지금 현재 저희 부모님과 언니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결국 처벌을 받게 된 남편이 참으로 미련한 것 같아요. 그 여자도 저와 이중적인 삶을 보내고 있는 게 좋진 않았었다며 그 문제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태희가 병원에 실려왔을 때 남편이 병원에 가려 하자 태희 문제로 영영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되었던 그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병원을 오다가 남편 차를 발견한 아이가 뛰어들면서 그걸 피하려던 남편이 결국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 비참한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다고 생각해요. 자신의 잘못된 행동이 만든 일이었으니까요. 제 삶은 비록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앞으로의 삶은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근에 손윗동서의 황당한 행동들 때문에 사연을 신청하게 된 결혼 2년차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때부터 손윗동서와는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딱 봐도 저를 견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죠. 결혼 초였기 때문에 최대한 웃으면서 좋게 넘어가려 했었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저를 대하는 게 지나칠 정도로 심해서 결국 안 좋은 관계로 발전하고 말았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건데 손윗동서는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생각하지는 않고 무조건 저보다 혼수를 더 많이 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시댁에 모임이 있을 때면 시부모님 눈치를 봐가면서 같이 해야 될 일들을 저에게 다 떠넘기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두 번은 넘어갈 수 있었지만 반복해서 저를 괴롭히는 지나친 행동 때문에 결혼 2년 차에 손윗동서와 한바탕 하고 말았습니다. 사건이 시작된 건 명절날 음식을 준비하고 있던 사이 늦게 도착한 형님이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주방으로 들어왔어요. 얼마나 준비가 됐는지 한번 쓱 둘러보길래 먼저 인사를 드렸는데 그냥 다시 나가버리더라고요. 저를 아예 투명 인간 취급하는 형님의 행동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그래도 명절이라 참고 있는 상태였죠. 한참 뒤에 다시 들어온 형님이 다시 주방을 쑥 둘러본 뒤 젓가락을 들고 제 옆으로 왔어요. 음식 준비는 다 끝나가는 거지? 일단 저녁 식사 시간 됐으니까 대충 하고 나중에 다시 하든지 하면 되겠다. 우리 그이가 너무 배가 고프다네. 원래 시댁 일은 동서가 훨씬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잘 알고 있지? 나보다 손아랫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동서는 혼수 2천밖에 안 해왔잖아. 나는 혼수 2억이나 했는데 당연히 음식 정도는 동서 혼자 해야지. 혼수가 천지 차인데 당연히 차등 분배해야 되지 않겠어? 나는 간보기 담당. 동서는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까지 하면 될 것 같네. 그래야 공평하지 않겠어? 불만 있어도 어쩔 수 없어. 동서가 그만큼 능력이 없는 거잖아. 아무리 불만을 털어놔 봤자 혼수 2억과 2천은 천지 차이라고. 그러니까 표정 좀 풀어. 나를 노려봤자 바뀌는 건 없으니까. 그러게 누가 혼수를 적게 해오래?
반찬들이 대체적으로 좀 싱겁네. 살짝씩 간을 좀 더 하면 딱 좋겠어. 그럼 서둘러 저녁상 차리자고. 이런 거 보면 동서가 아직 손이 서툰 게 보인다니까. 그럼 나 먼저 나가서 기다리도록 할게. 형님, 음식 준비는 그래도 같이 해야죠. 저는 아침에 와서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음식만 만들고 있는걸요. 그러지 마시고 상차림이라도 좀 도와주세요. 동서가 아직 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은데 나는 동서 오기 전에 혼자서 이미 다 했던 것들이야. 이 정도 가지고 엄살 안 떨었으면 좋겠는데 나도 이 정도는 보상 받아야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었는데 다들 배고프다고 난리니까 일단 내가 말한 거 간 좀 살짝씩 다시 보고 바로 상 차려줘. 형님은 제 말을 무시한 뒤 밖으로 나가 버렸어요. 시모가 제일 싫어하는 게 꾀부리는 거였는데 형님은 시모가 잠깐 볼일 보러 나가신 걸 이용해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주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고 있던 저는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었던 상태라 시댁에 늦게 온 형님이 그래도 도와줄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화가 점점 끓어오르고 있는데 때마침 시모가 볼일을 끝내고 들어오셨는지 주방에 있는 저를 부르셨고 급하게 거실로 나가보니 다른 집을 다녀오신 건지 여러 가지 음식들을 싸오셨어요. 동네 지인분 댁에서 받아온 음식이라며 상 차릴 때 같이 내어놓으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하시면서 주위를 둘러보셨습니다. 저는 음식을 들고 주방 테이블에 올려놓고 있는데 시모가 아주버님 차가 밖에 주차되어 있는데 형님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길래 제가 잘 모르겠다고 하자 굳어진 얼굴로 주방으로 나오시더니 2층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방문을 활짝 열어 젖히자 형님은 코를 골며 대자로 누워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시모는 형님 보고 일어나라며 최대한 화를 억누르며 침착하게 깨우고 있었습니다. 저도 옆에서 일어나야 될 것 같다고 얘기했지만 형님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시모는 다시 한번 형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일어나서 저녁 준비해야 된다고 하자 잠결에 그런 건진 모르겠지만 입에 담지 못할 거친 욕을 한마디 내뱉더니 몸을 돌려 버렸어요. 경악을 하신 시모는 화가 올라오셨는지 화장실에서 물을 한 바가지 퍼서 들고 오셨고 형님의 얼굴에 찬물을 냅다 뿌리셨어요. 아주 잘 자고 있다가 찬물을 뒤집어 써서 놀랐는지 비명을 지르면서 급하게 몸을 일으키며 뭐 하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는 형님의 목소리에 시모가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면서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던 형님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던 저와 눈이 마주치자 갑자기 저에게 화를 냈어요. 동서,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힘들게 먼 길을 온 건데 어머님 오셨으면 나를 깨워줄 수도 있는 거잖아. 내가 쉬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었어? 너 아직 잠이 털겠니?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너만 피곤하고 너만 먼 길을 온 것도 아닌데 어디서 지금 작은 며느리한테 탓을 돌리고 있어? 아, 제가 오죽 피곤했으면 잠들었겠어요. 그리고 저도 조금은 쉴 수 있는 거잖아요. 어머님은 왜 동서한테만 잘해주시고 저는 막대하시는 건데요? 침이나 좀 닦고 말해.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으면서
네가 지금 그게 할 말이야? 작은 며느리도 똑같이 먼 길을 왔고 아침부터 힘들게 음식 만들고 있었다. 너는 저녁 시간 돼서 왔으면 미안해서라도 옆에서 음식 만드는 거 거들어줘야 하는 거 아니야? 작은 며느리 들어오기 전에도 엄청 꽤 부리더만 이제는 아예 대놓고 퍼질러 잠을 자고 있네. 남자들도 밖에서 힘들게 집안일 청소하고 집수리 하고 있는데 너만 천하태평이지? 아주 꼴보기 싫은 짓만 골라서 해라. 빨리 주방으로 가서 저녁상 차리는 거 도와주고 네가 몇 살이라도 더 나이 먹었으면 손이 사람답게 똑바로 행동해라. 당장 주방으로 안 튀어가. 예고도 없이 들어오신 시모가 형님의 행동을 직감하고 있었는지 화가 잔뜩 올라오셨어요.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지만 시모가 형님의 얼굴에 찬물을 부어버릴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죠. 형님은 투덜거리면서 주방으로 들어가 물기도 제대로 닦지도 못한 채 시모의 눈치를 보며 저녁 준비를 도와주고 있었죠. 지금 네가 어떤지 봐봐라. 오자마자 작은 며느리를 조금이라도 도와줬더라면 뭐부터 해야 되는지 대충 알 수 있을 텐데 손가락 까딱하지 않았다는 게 지금 바로 확인이 되잖니? 뭘 멍하니 서 있어? 아직 잠이 덜 깼니? 작은 며느리한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물어봐야 할 거 아니야. 너는 어떻게 된 게 날이 가면 갈수록 하는 행동이 점점 더 마음에 안 드니? 내가 이래가지고 너한테 무슨 일을 맡기고 마음 편히 바깥 일을 보고 오겠냐는 거야. 똑바로 정신 안 차려?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동서 오기 전에 그동안 제가 힘들게 음식 준비하고 집안일도 다 했었잖아요. 그런데 동서는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당연히 고생 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음식 그거 얼마나 된다고 저까지 거들어야 되는 건데요. 그동안 저도 고생한 만큼 이 정도는 대우받을 수 있는 거라고요. 너 지금 시애미 말에 대드는 거야? 그동안 내가 안 도와줬어? 음식 솜씨도 형편없어서 일일이 하나하나 전부 다 신경을 써야 했었는데 너 혼자 다 한 것처럼 억울해하지 말고 당장 작은 며느리한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물어보고 더 늦어지기 전에 저녁상 준비해라. 또 눈에 거슬리는 행동하면 내쫓을 줄 알아. 형님은 억울하다는 표정을 보이면서 저에게 뭐부터 해야 되는지 물어봤어요. 이런 사람이 제 형님이라는 걸 어디에다 말하기에도 창피스러울 정도로 형님은 저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죠. 그렇게 제가 도와달라는 걸 투덜거리면서 하던 형님은 시모가 다른 일을 하시는 사이마다 기분 나쁜 얼굴로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형님과의 관계가 완만해질 수 있을지 음식을 준비하면서도 고민을 해봤지만 전혀 반성하는 기미가 보이질 않아 제가 먼저 다가가는 건 오히려 화를 키우는 일이 될 것 같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히 제 일만 하고 있었죠. 그런데 형님이 시모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저에게 가까이 다가와 먼저 말을 붙였어요. 그리곤 저에게 한다는 말이 자기가 시모에게 욕먹는 걸 봐서 기분 좋았냐고 몰래 웃는 거 다 봤다면서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었습니다. 정신없고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형님과 말장난하고 싶지도 않아서 몰래 웃은 적 없고 서로 좋은 관계 유지하면 좋겠다고 최대한 감정 상하지 않게 대화를 풀어나갔는데 갑자기 형님이 제 머리 위로
찬물을 들이부었습니다. 너무 놀란 저는 형님한테 뭐 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자 저도 똑같이 당해봐야 된다면서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지른 비명소리에 시모와 이제 막 일을 마치고 들어온 가족들이 주방으로 달려와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면서 제 머리와 옷이 전부 다 젖어버린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형님이 시부모님 집안의 며느리로 못 살겠다며 밥상을 엎어 버렸어요. 시댁 집안 식구들은 형님의 돌발 행동에 경악을 했고 바닥으로 떨어진 그릇들은 전부 다 와장창 깨지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형님이 왜 이런 행동을 보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주버님은 이성을 잃어버려 흥분한 형님을 말렸지만 입에서 나오는 거친 말들은 미처 막을 수가 없었고 시모는 형님의 말을 듣곤 휘청거리셨죠. 제가 뭐가 부족하다고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데요. 지금까지 할 만큼 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동서가 오기 전에 시키는 건 큰소리 하지 않고 했으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동서가 대신 좀 해달라는 말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어머님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오려고 혼수를 2억이나 준비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꼴랑 2천밖에 준비 안 했잖아요. 저한테는 결혼하기 전부터 정말 많은 걸 바라시더니 왜 동서는 순순히 결혼을 허락해 주신 건데요? 여기서부터 차별을 받고 있는데 제가 기분이 좋았겠어요? 동서를 달갑게 맞아줄 수 있었겠냐고요. 어머님 때문에 제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 같다고요. 내가 뭘 어쨌다는 거야. 다 집안 사정이 다르고 작은 며느리가 혼수 2천을 했다고 해서 그게 왜 너랑 비교가 되어야 하는 건데? 네가 알지 못하는 것들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게 옳은 행동이라는 거야? 네가 큰 며느리로 본을 보인 모습이 있기라도 한 거니? 작은 며느리가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면 옆에서 그동안 나한테 배웠던 거나 네가 하나라도 더 알고 있는 게 있으면 알려주는 게 당연한 건데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방에 처박혀서 나올 생각은 하지 않고 퍼질러 잠만 자고 있는데 지금 그게 시애미 앞에서 보일 행동이냐고. 그리고 네가 지금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 게 한두 번이야? 작은 며느리가 들어온 날부터 계속 밉보이는 행동을 하고 있잖니. 나도 안 시키는 시집살이를 네가 뭔데 작은 며느리를 못 살게 구냐는 거다. 인사 올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 다 다른데 어쩌겠어요? 저는 동서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다고요. 저는 앞으로 이 집 며느리로 못 살겠어요. 그동안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게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시는 막내 며느리 끼고 평생 사세요. 형님은 뭐가 그리 불만이 많았는지 끝내 이성을 잡지 못한 채 시댁을 뛰쳐 나갔어요. 아주버님은 시부모님께 죄송하다며 급하게 형님을 뒤따라 갔지만 이미 서로가 상처를 많이 받아서인지 형님이 다시 시댁으로 들어오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결국 시모는 형님을 더 이상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여주셨어요. 그날 이후 형님과는 단 한 번도 연락을 한 적도 없으셨죠. 저도 형님의 태도에 상처를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차라리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게 가족에겐 평화가 있을 것 같아 입 밖으로 형님 얘기를
일절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생을 안 볼 것처럼 시댁을 나갔던 형님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받고 싶지는 않았지만 2달 만에 온 전화라 일단 혹시 모를 불상사를 대비해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들어는 보고 싶었죠. 동서, 잘 지내고 있었어? 아직도 그때 일로 화가 많이 나 있는 거야?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났는데 어느 정도 화가 가라앉을 때도 됐잖아? 우리 잠깐 통화 좀 할까?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어요? 저 지금 많이 바빠서 오래 통화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형님이 그때 저한테 했던 행동은 아직 그대로 상처가 남아 있는데요. 내가 조만간 직접 얼굴 보고 정식으로 사과할게. 나랑 오래 통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것 같아서 용건만 간단히 할 테니까 나 좀 도와줄 수 있지? 아휴,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해. 내가 진작에 알았더라면 동서한테 그런 행동 아예 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동서를 너무 몰랐었나 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에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왜 그때 알려주지 않았던 거야? 동서가 왜 혼수를 2천밖에 안 했었는지 나는 한참 뒤에나 알게 됐다고. 진작에 말해줬으면 그런 일도 없었지. 동선의 아버님께서 시아버님 회사와 이번에 합병을 했다며? 서로 친분이 있었다는 말을 왜 얘기 안 했어? 그런 일들이 미리 계획되어 있었으면 나한테 귀뜸이라도 해줬어야지. 나는 그런 걸 전혀 몰랐었잖아. 그리고 동선의 아버님께서 투자하고 계신 회사가 하나 있다고 하던데 내가 이번에 그곳에 입사 지원서를 냈거든. 애들도 어느 정도 커서 나도 다시 원래 하던 일에 복귀할까 생각 중이었거든. 그런데 거기 회사 대표가 동선의 언니분께서 운영한다며?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고 내 이력이 뒤떨어지는 건 아니니까 잘 좀 봐달라는 거지.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돕는 거 아니겠어? 나중에 나랑 개인적으로 식사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언제 시간 괜찮겠어? 나 정도 스펙이면 동선의 언니분께서도 분명 욕심은 나실 거야. 비록 일을 쉰 지 몇 년 됐지만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 이력은 된다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명절 때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 좋게 넘어가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신 이유는 저희 언니 회사에 형님이 들어가고 싶어서 저한테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건 언니 회사인 거지 제 회사가 아니니까 저는 관여할 문제가 아닌데요. 그리고 능력이 되신다면 저희 언니가 그건 알아서 채용하겠죠. 저한테 입긴 넣어달라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네요. 어머,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이럴 때 서로 좀 도와가자는 건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 아유 참, 동서 정말 1억이야? 나 섭섭해지려 해? 부탁 좀 할게. 그건 제 권한 밖이라 민감한 문제에는 답을 해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채용이 된다면 형님한테 좋은 일일 테고 채용이 안 된다면 그건 형님의 능력 부족이죠. 어머, 나 여태까지 일하면서 능력 좋다는 말 정말 많이 들었다니까? 그러고 보니 저번 결혼식 때 얼굴 잠깐 뵌 것 같은데 인사도 드렸었고
내 얼굴 아마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다. 딱 한 번만 좋게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안 되겠어? 내가 자존심 굽히고 동서한테 부탁할 정도면 그 회사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큰 줄 알겠지? 형님이 저에게 전화한 목적을 알게 된 순간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본인이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말로 저에게 사과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제 회사도 아니고 저희 언니 회사에 들어가는 걸 저한테 전화해서는 잘 봐달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정행위이기 때문에 더는 들어주지 못할 것 같다며 죄송하다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몇 번이나 더 전화가 왔지만 괜히 불편한 일 만들고 싶지 않아 더 이상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언니한테 전화를 했죠. 손다영? 아, 입사지원서 보기는 했지. 너희 시댁 집안 형님이라고? 대충 훑어보긴 했었는데 우리 회사에 들어올 만한 자격은 미치지 못할 것 같던데. 요즘 그 정도 스펙은 다 갖추고 있고 마지막으로 다닌 회사가 내 친구 회사거든.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대충 들어보니까 좋게 끝내고 나온 건 아니더라고. 전 회사에서 이미지도 상당히 안 좋았었고 본인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고 밑에 부하 직원만 부당하게 이용했다는 거야. 본인이 이룬 성과도 아닌데 자기가 선배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영광을 자신에게 돌렸고 결국 내부 분열로 인해 부하 직원들이 그 사람을 고발하면서 퇴사하게 됐다던데? 그리고 디자인 바닥이 그렇게 넓은 편이 아니라서 한 달이 건너면 웬만한 사람들 거의 다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야. 큰 회사에 다녔던 사람이면 대충 알아봐도 어떤 생활을 했는지 금방 알 수가 있다고. 그래서 불합격 처리한 걸로 알고 있어. 직원을 채용할 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으면 회사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되거든. 따로 통보가 가겠지만 네가 잘 포장해서 얘기해 주던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 다른 회사도 많으니까 그곳에서 채용하겠지. 저희 언니의 말에 형님이 어떤 사람인지 어느 정도 알 수 있었어요. 시댁에서 생활할 때와 별반 차이를 느끼지 못할 만큼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며칠 뒤 형님이 저희 언니 회사에 채용이 되지 않았다는 거에 불만을 가지게 된 건지 언니 회사에서 난리를 치고 있다는 소식을 언니를 통해 듣게 되었고 저는 급하게 언니 회사로 찾아가 난동을 피우는 형님을 말렸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형님은 불만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동서, 내가 저번에 전화하지 않았어? 좋게 좀 봐달라고 얘기했잖아. 가족 좋다는 게 뭐야? 서로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어떻게 나를 채용 안 해줄 수가 있어? 내가 지금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하나뿐인 남편한테도 집에서 놀고 먹는다고 욕먹는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동서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냐고. 나를 당장 이 회사에 채용하라고 동서 언니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줘. 과거에 다른 회사에 있었던 일까지 들추는 게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좀 하지 그랬어요. 이력서가 뭔데요? 과거에 다녔던 회사에 대한 이력을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회사에서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 그런 것까지 전부 다 알아볼 수 있는 거라고요. 디자인 바닥이 좁다는 걸 형님도 아셨으면 그동안 행실을 똑바로 하셨어야죠. 이렇게 난리를 치시는 게
오히려 역효과인 거 모르세요? 그리고 제가 듣기론 형님이 아이들 학교 보내놓고 집안일은 뒷전에 쇼핑으로 사치 부리고 맨날 모임만 가진다면서요? 그래서 한 소리 들은 거 가지고 지금 별거까지 하신다던데 도대체 그럴 거면 결혼은 왜 하신 건데요? 어머님이 형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속 터지겠냐고요. 내가 그동안 애들 키우고 힘들게 육아했으면 그 정도는 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집 며느리로 들어오는데 혼수로 얼마가 들어갔는지 동서도 잘 알잖아. 나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라고. 그리고 그건 우리 부부 문제이니까 신경 쓰지 말고 당장 이 회사에 나 집어넣어 주도록 해. 지금 당장 합격시키라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건 아니지만 형님처럼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형님 하고 싶은 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고요. 저는 언니한테 전화를 해서 형님의 이력서 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직원분이 내려와 저에게 형님의 이력서를 건네주었고 저는 다시 돌려주면서 남의 회사에서 행패 부리면 영업 방해죄로 골치 아파진다고 그만해주길 부탁했어요. 하지만 절대 물러나려는 생각이 없었는지 입사 지원서를 돌돌 말아서 그걸로 제 뺨을 올려치면서 모든 건 전부 다 제가 융통성 있게 처리해주지 않아서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라는 충격적인 말을 꺼내었죠. 아무리 제가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렇지 제 뺨을 입사 지원서로 올려치는 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그 자리에서 형님의 입사 지원서를 빼앗아 쫙쫙 찢어 얼굴에 던져 버렸습니다. 자기 얼굴에 찢어진 입사 지원서를 보고 뭐 하는 짓이냐고 제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언니는 도저히 지켜볼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했는지 경찰분들이 형님을 말렸고 그렇게 상황은 정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자 아주버님부터 시작해서 시댁 식구들까지 전부 다 경찰서로 달려왔고 형님의 친정 부모님들까지 전부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심각해진 분위기 속에서도 형님은 본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무조건 저희 가족과 시댁 집안에 그동안 쌓였던 불만들만 털어놓고 있었죠. 이 문제로 양가 어른들께서는 서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아주버님이 그 자리에서 형님한테 이혼하자는 충격적인 말을 통보했어요. 뭐? 이혼? 지금 이 상황에서 나한테 이혼하자는 말이 나와? 내 편에 서서 위로를 해주는 게 우선 아니야? 이제는 당신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아무 이유 없이 당신과 이혼하자고 했겠소?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신이 이걸 보고도 나랑 이혼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소? 어머, 이거 뭐니? 지금 이 사진 속에 있는 여자가 며느리 너는 아니지? 여기가 어딘 거야? 분위기를 보니까 춤추는 곳 같은데 너 이런 곳에도 다니는 거니? 저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돈 벌어 오는데 하나밖에 없는 마누라는 애들은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춤바람 나서 저런 곳에서 남자들 허리 감싸지고는 현란하게 즐기고 있었네요. 제대로 된 증거 보여드려요. 영상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제가 차마 어르신들 앞에서 그건 못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머,
당신 미쳤어? 지금 내 뒤를 캐고 다닌 거야? 나도 좀 살고 싶어서 그랬던 것 뿐이라고. 사는 게 힘드니까 스트레스 좀 풀려고 잠깐 다녀온 건데, 이 정도는 이해해 줄 수 있는 거잖아. 여태까지 당신 뒷바라지 해주고 힘들게 애들 육아했으면 이 정도 보상은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딴 걸로 나는 이혼 못해. 까면 깔수록 새롭게 드러나는 형님의 충격적인 행동들에 가족 모두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형님의 친정 부모님들께선 시모에게 죄송하다며 경찰서에서 한참 동안 고개를 숙였지만 아주버님이 공개한 결정적 영상에 찍힌 형님이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돼선 숙박시설에 다른 남성과 출입하는 증거물을 확인하신 시모는 결국 아주버님과의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어야 할 것 같다며 아주버님이 이혼을 결정했다는 거에 동의를 하게 되었고, 결국 형님은 더 이상 저희 식구가 될 수 없었어요. 살면서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을 본 건 처음이라 지금도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인생을 막 살 것 같으면 차라리 결혼을 하지 말지 왜 이런 미련한 행동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뒤늦게서야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인정하며 아이들 핑계로 아주버님과 다시 재결합하기를 원하고 있지만 시댁 식구들은 더 이상 형님을 받아줄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사람을 제 형님으로 받아주고 싶지는 않네요. 최근에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서 다시 시댁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갈 수 있게 아주버님 보면 말 좀 잘해달라고 2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사람 본성 어디 가겠나요? 또다시 받아주게 된다면 머지않아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겠죠. 이번에 전화번호까지 바꿀 생각입니다. 본인이 저지른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건데 어쩌겠어요. 이미 주워 담을 수 없는 게 현실인데요. 앞으론 제발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정신 좀 똑바로 차리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가족들은 그날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제 작은 아들이 결혼을 하려고 치과 의사 며느리를 집으로 데려오면서부터 시작된 것 같네요.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예비 며느리와의 즐거운 저녁 시간을 끝낸 뒤 작은 아들이 집에 바래다 주겠다며 같이 나갔을 때 저도 긴장을 했었는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오랜 시간 함께 생활했던 양평댁은 저에게 물 한 잔 건네주면서 잠깐 대화하길 원했어요. 워낙 가족 같은 분이고 저희 집안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자리를 옮겨 양평댁이 무슨 말을 하려고 따로 보자고 한 건지 들어볼 필요가 있었죠. 저기 사모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기분 나쁘실 수도 있으시겠지만 작은 아드님 결혼을 다시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제가 봤을 때 사모님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아까 결혼까지 허락하셨는데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여자 눈빛이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당연히 제가 참견할 문제는 아니지만 저도 이 집에서 사모님과 보낸 시간이 벌써 20년이 넘었는걸요. 가족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사소한 거라도 전부 다 알고 있을 만큼 헛된 시간을 보낸 건 아니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지내왔었기 때문에 작은 아드님의 결혼에는 좀 더 신중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큰 아드님이 결혼하신다고 했을 때 제가 이런 말씀 드린 적 없었잖아요. 직업 좋고 집안 좋은 여자이긴 하지만 느낌이 좋지가 않아요. 석현 아빠도 예비 며느리가 마음에 든다고 했었고 나도 여러 가지 부면을 봤을 때 바르게 잘한 것 같아 결혼을 허락한 건데 느낌 하나로 판단하기에는 둘의 결혼을 물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가족을 걱정해 주는 건 잘 알겠지만 이건 작은 아들의 결정도 크기 때문에 양평댁 말만 듣고 허락한 결혼을 다시 번복하는 건 힘들 것 같네요. 우리 작은 아들 석진이를 어렸을 적부터 옆에서 많이 챙겨줬으니 그만큼 신경이 많이 쓰인다는 거 나도 잘 알지만 이건 내 아들 인생이 걸린 문제라 나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양평댁이 혹시 아는 사람은 아니죠? 내 보기엔 싹싹하니 괜찮은 것 같구만.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요. 저희 집안과 20년이 넘는 시간을 함께했던 양평댁은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아껴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아들도 양평댁을 잘 따르는 편이었죠. 문제는 작은 아들의 결혼에 상당히 집착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이 불편할 정도로 예비 며느리가 저희 집 식구로 들어오는 걸 지속적으로 반대를 하다 보니 처음으로 양평댁에게 불편한 말까지 나오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었죠. 왜 이런 걸로 서로 얼굴을 붉혀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 혼자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면 양평댁은 저에게 다가와 작은 아들이 예비 며느리와 결혼하는 걸 탐탁치 않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반대를 하길래 좋게 얘기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제 목소리와 말투는 좋게 나가지는 않았죠. 도대체 뭐가 문제죠? 가족 모두가 찬성하고 있는데 왜 양평댁만 작은 아들 결혼을 반대하는 건데요? 양평댁이 석진이를 친아들처럼 아껴주고 그동안 잘 보살펴 주셨다는 거 나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이건 엄연히 우리 집안 문제인데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간섭하면 같이 생활하는 거 정말 불편해져요. 사모님, 저도 잘 알고 있죠. 제 말이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람을 좀 볼 줄 알거든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목적이 있어서 접근한 것 같다니까요. 혹시 몰라서 제가 뒷조사를 좀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 느낌이 확 맞아떨어진 거 있죠? 사람을 붙여서 확인해 보길 정말 잘했어요. 이것 보세요. 주변에 남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치과 의사이고 작은 아드님 만나기 전에 다른 남자들과 시간을 자주 보냈는지 개인적으로 따로 시간을 가지는 장면도 포착됐다니까요. 이것 보세요. 저 여자가 같이 걸어가고 있는 남자한테 슬며시 손을 얹고 있잖아요. 바람기가 확실히 다분한 여자 같아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몰래 미행하다가 발각되기라도 한다면 되려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 몰라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장면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냥 걸어가면서 대화 정도는 누구나 주고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양평댁, 이건 정말 아니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양평댁은 이제 양평댁 일 봐요. 이런 거 알아봤다는 걸
석현 아빠가 알기라도 한다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으니까 딱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요. 더 이상은 필요 이상의 관심이에요.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모님, 제가 언제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적 없었잖아요. 저를 믿고 한 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세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양평댁은 저 몰래 예비 며느리한테 미행까지 붙여서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전부 확인하고 있었어요. 제 앞에 예비 며느리의 사진들을 보여주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양평댁의 행동들이 무섭게만 느껴지고 있었죠. 제 아들을 친아들처럼 생각해주고 그동안 정말 많은 걸 신경 써줬다지만 이건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여 화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사진 속의 예비 며느리의 모습을 봤을 때 별로 크게 문제가 있는 것도 없어 보였죠. 너무 무섭게 제 아들의 결혼에 대해 집착하는 양평댁의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제가 한 소리 해서 그런지 한동안 조용한 듯 싶었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을 뿐 양평댁은 제 말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예비 며느리의 뒤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심각하게 사진을 펼쳐놓고 무서울 정도로 사진을 바라보고 있다가 제가 부르는 소리도 듣지 못할 만큼 사진 속 예비 며느리에게 집중이 되어 있었죠. 하지 말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끝내 제 말을 들으려 하지 않자 결국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고 이 문제로 남편과 진지하게 대화를 이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평댁이 가지고 있던 예비 며느리를 미행한 사진을 남편한테 보여주면서 양평댁의 행동에 대해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어요. 남편도 저희 가족의 허락 없이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에 화가 나게 되었죠. 나도 처음에는 좋게 얘기했어. 당연히 내 선에서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양평댁 행동이 지나칠 정도로 문제가 커지니까 더는 그냥 지켜볼 수는 없겠더라고. 그래서 당신한테 어쩔 수 없이 얘기하는 거야. 그동안 우리와 함께 생활한 지 20년이나 넘었고 가족이나 다름없는 뿐이지만 그래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 이걸 예비 며느리 집안에서 알기라도 해봐. 그럼 집안 전체가 난리 나게 되는 거라고. 당신은 이 문제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단순히 넘어갈 상황은 아닌 것 같네. 아무리 가족처럼 그동안 함께 지냈다고 해도 엄연히 남이고 우리 집안에서 일을 해주시는 분인 거지. 결혼까지 참견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한 것 같은데 요즘처럼 이 험한 세상에 때묻지 않은 여자가 어디 있어? 그런데 예비 며느리는 가정교육을 잘 받았는지 자만이 예의도 바르고 어른 공경할 줄 알고 석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앞에서 보고 있던 나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서로 진지하게 만나왔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든다고 사람을 시켜 미행까지 붙이는 거야? 괜히 더 문제가 커지기 전에 그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도 마음이 좋진 않지만 석진이 결혼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옳은 결정을 내려야 하는 거니까 당신이 좋게 말씀드리고 다른 사람 한번 알아봐. 남편도 예비 며느리를 뒷조사하고 있던 사진을 보더니 예상했던 대로 경악을 했었죠. 결국 저희가 내린 결정은 20년간 함께 있었던 양평댁과의 인연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집에 많은 일들을 해왔던 양평댁이 집에 없으니 무언가 허전했고 집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처음에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그래도 감수해야 될 부분들은 어쩔 수 없으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사람을 구할 때까지는 제가 직접 모든 걸 해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평댁이 그만두게 됐다는 소식을 듣게 된 건지 저희 집에 양평댁 딸이 오래간만에 찾아왔어요.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아주겠지만 좋지 않은 일로 인해 그만둘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저 또한 마음이 좋진 않았습니다. 무슨 일 때문에 온 건지 물어보니 양평댁이 집에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며 다시 받아달라는 말이었어요. 우리도 정말 힘들게 결정한 거고 지금도 마음이 편치는 않아. 너도 우리 집에서 꽤 오래 지냈었잖아. 우리 애들 독립하기 전까지 같이 있었고 너를 딸처럼 생각하며 많은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런 일이 생겼으니 우리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겠니? 그런데 이건 우리 가족 문제인 거잖아. 정말 이 결정이 잘못된 거라 해도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거라고.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결혼을 허락한 건데 너희 엄마가 중간에서 결혼은 절대 안 된다면서 미행까지 붙였는데 그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이대로 가다간 더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이쯤에서 그만하기로 결정한 거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오기 전에 저희 엄마한테 어떤 상황인지 듣긴 했었어요. 제가 봐도 좀 지나친 것 같긴 해요. 아마 저희 엄마는 진짜 가족처럼 생각해서 걱정되는 마음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계셔서 제가 다시 부탁드리려고 온 거예요. 양평댁이 저희 집에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옆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삶이 많이 힘들어 보여 남편과 상의한 끝에 저희 집에서 함께 생활하기로 했었죠. 학창 시절을 제 아들과 함께 보냈었기 때문에 저 또한 양평댁 딸을 친딸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희 가족 같은 경우 아들만 둘이라 양평댁 딸이 제 눈에 많이 들어왔었고 많은 것들을 신경 써 주었죠.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아들들이 독립을 하면서 양평댁 딸도 눈치가 보였는지 같이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남이지만 친가족처럼 허물없이 지내온 날들이 한순간에 멀어지게 되니 저 또한 마음이 좋진 않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양평댁을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한참 동안 대화를 나눈 뒤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고 결론을 지었어요. 곧 있을 아들의 상견례와 결혼식은 끝내고 다시 받아주든지 해야 될 것 같았었죠. 저도 그렇고 남편도 양평댁과의 인연을 너무 쉽게 끊어낸 것 같아 계속 마음이 좋진 않았었거든요. 그렇게 저희는 상견례를 무사히 마치고 작은 아들의 결혼식까지 무사히 치른 뒤 한동안 문제없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작은 아들과 며느리도 행복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와 남편은 옳은 결정을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불행의 시작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네요. 가족 모두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 남편과 상의 끝에 양평댁도 다시 저희 집에 들어왔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길래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는데 나중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전화를 끊어 버렸습니다. 상당히 안 좋은 목소리로 통화를 했던 터라 느낌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연락이 다시 오기를 기다리게 된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 양평댁이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보다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것 같아 밝은 모습으로 반겨줬는데 거실 한편에 걸려있는 작은 아들과 며느리의 사진을 놀란 표정으로 뚫어지게 쳐다보던 양평댁이 무언가 괴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저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먼저 꺼내더라고요. 무슨 상황인지 알지 못한 저는 일단 침착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갔죠. 무슨 일 있었어요? 양평댁, 얼굴 안색이 상당히 안 좋은데 나한테 솔직하게 얘기 좀 해봐요.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찍은 웨딩 사진을 보고 지금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내가 결혼식 안 불러서 많이 서운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입장 이해하죠? 저번 일이 너무 안 좋았었기 때문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길까봐 그래서 부르지 못했었어요. 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한 행동들은 분명 잘못된 거였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어디서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라 많이 괴롭습니다. 이건 정말 아닌데 그렇다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편을 들어주자니 제가 너무 못할 짓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 결혼을 다시 한 번만 생각해달라고 했던 거였어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공평하게 주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저는 제 딸만 보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20년의 세월 동안 한쪽만 짝사랑을 해왔으니까요. 제 딸이 작은 아드님을 지금까지 짝사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드님이 갑자기 결혼을 한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제 딸이 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당연히 짝사랑이니까 작은 아드님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작은 아드님도 제 딸이 자기를 좋아하고 있는 줄 알고 그걸 지금까지 이용하면서 가지고 놀고 있었다고요. 그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양평댁 딸이 내 아들을 짝사랑하고 있었는데 그걸 내 아들이 알고 이용을 했다고요?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다는 건데요? 석진 군이 제 딸을 임신시켰다고요. 저희한테 많은 걸 베풀어 주셨고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잘 살아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할지 몰라 너무 답답했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결혼을 늦출 수 있게 하려 했는데 차마 제 입에서 석진 군이 제 딸을 임신시켰다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네요. 저번에 사부님 댁에 제 딸이 찾아온 적 있었죠? 그때 자기가 직접 얘기하려 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나 봐요. 결국 혼자 돌아오긴 했지만 문제는 작은 아드님에 대한 상처가 복수심으로 변해버린 것 같아요. 제가 일을 그만두고 딸 집에 찾아갔었는데 사모님도 저도 몰랐을 만큼 둘은 상당히 가까웠었어요. 제 딸은 정말 진심으로 석진군을 사랑하고 있었지만 작은 아드님은 그런 제 딸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었죠.
제 딸은 모든 걸 다 내어줬는데 결혼을 다른 사람과 하겠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지금 당장 둘 이혼시키고 작은 아드님이랑 같이 한국 땅 뜨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 딸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른다고요. 저도 정말 어렵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저희가 모르는 무언가가 석진 군과 제 딸은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빨리 서두르지 않으면 더 큰 피해가 찾아올지 몰라요. 제 딸은 지금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작은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제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양평댁의 말을 믿을 수가 없어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들한테 모든 걸 직접 들어야만 했어요. 양평댁은 자기 딸을 찾으러 가겠다며 눈물을 흘리면서 저희 집을 나갔습니다. 제 아들이 양평댁의 딸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짝사랑해서 그걸 이용했다는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동안 살면서 봐왔던 아들의 모습은 항상 조용하고 부모의 말을 잘 따르는 그런 아들이었는데 제가 모르는 가면을 쓰고 있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왔었죠. 한참 동안 전화통화를 시도하자 겨우 아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고 어디냐고 물어보는 말에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려 한다는 말에 당장 튀어오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양평댁 딸이 임신했다는 걸 제 아들이 아는지 모르는지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양평댁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의 말을 직접 들어봐야만 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 불안한 상태로 기다리다 보니 아들이 투덜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며느리와 약속이 잡혀 있는 상태라 빨리 들어가 봐야 한다며 용건만 간단히 해달라는 말에 저는 양평댁 딸과 어떤 관계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이미 이성을 거의 반쯤 잃어버린 상태였죠. 갑자기 걔 얘기가 뜬금없이 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오빠 동생 관계잖아요. 지금 그거 물어보려고 바쁜 저를 부른 거예요? 그런 건 통화로 할 수도 있잖아요. 너 똑바로 대답 안 해? 지금 네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내가 전부 다 알고 들었는데 어디서 모르는 척 발뺌을 하는 거야?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바른 대로 대답 안 해? 나한테 거짓말하면 엄마랑도 인연 끊고 사는 거야. 알겠어? 양평댁 딸이랑 어디까지 간 거니? 좀 전에 양평댁이 우리 집에 와서 오열까지 했었다고. 아이씨, 그럼 대충 들었겠네요. 엄마도 잘 알고 있잖아요. 어렸을 적부터 저 좋다고 따라다녔었던 거 몰라요? 그래서 좀 놀아준 것 뿐이에요. 그게 뭐 잘못됐어요? 그래서 임신까지 시킨 거야? 너 걔가 임신한 거 알고 있었어? 모르고 있었어? 확실하게 대답해. 너는 지금 상황이 웃기니? 웃음이 나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제 아이인지 아닌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임신한 건 이미 알고 있었죠. 걔가 먼저 나한테 접근한 걸 왜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저는 지금의 가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요. 걔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니 그냥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둬요. 가진 것 없는 사람들 걷어들여줬으면 감사하게 생각해야죠. 저는 처음 본 아들의 모습에
너무 놀라 저도 모르게 뺨에 손을 올려 붙였습니다. 양평댁의 말이 전부 다 사실이었고 저 혼자 모든 걸 처리하기에는 이미 판이 커져버린 상태였어요. 무책임한 아들의 행동 때문에 집안은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었죠. 결국 남편까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저는 다시 양평댁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핸드폰의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남편은 그날 작은 아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난리를 쳐대며 분노를 하게 되었고 작은 아들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양평댁의 말을 더 이상 들을 필요도 없었어요. 작은 아들이 저지른 행동은 이미 충분히 잘못한 거였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였으니까요. 남편은 결국 사돈어른께 전화를 해서 저희 집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한 뒤 상황을 정리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절대 이혼하지 않을 거라고 난리를 치자 남편은 결국 아들의 얼굴에 손을 올렸고 동네가 떠나갈 정도로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어요. 네가 지금 제정신이야?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이혼을 안 하겠다고? 미진이 걔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단 한 번이라도 생각을 했었다면 이 문제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지 않았을 거다. 임신을 시켰으면 네가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부모한테 이런 사실을 숨기고 다른 여자랑 결혼했다는 게 말이 되니? 걔가 날 좋아한 거지. 저는 그냥 대충 놀아준 것뿐이 없다고요. 하룻밤 정도야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정도잖아요. 저는 잘못 없다니까요. 저는 절대로 이혼 못하니까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뿐이라고요. 그만 나가볼게요.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둘 다 너무 흥분한 것 같아 제발 침착하라고 중간에서 말렸지만 남편은 이미 이성을 잃어버렸는지 아들의 멱살을 잡아 패대기를 쳐버렸습니다. 그렇게 한바탕 난리를 치다가 결국 혈압이 올랐는지 뒷목을 잡고 쓰러져 버려 급하게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로 향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뇌출혈로 수술을 받아야만 했고 이 소식을 듣게 된 큰아들 석현이네는 해외에서 근무를 하다가 급하게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충격적인 행동을 저질렀다는 거에 역시나 분노를 감추지 못했었죠. 남편은 다행히도 큰 문제는 면할 수 있었지만 그날 이후 병원에서 장시간 치료를 받아야만 했고 작은 아들은 결국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희는 100번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위자료를 물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아들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가면 쓴 얼굴을 보여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어가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죠. 양평댁은 제 전화를 끝내 받지 않았고 결국 그 상태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갔어요. 작은 아들이 양평댁 딸이 살고 있던 집 주소를 알려줬지만 이미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는지 그곳에는 인기척도 없었습니다. 저번에 찾아왔을 때 옷으로 배를 가리고 있었고 들어오라고 해도 들어오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현관문 앞에서만 대화를 했었는데 이미 양평택 딸은 만삭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한 달의 시간이 지나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었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양평댁과 연락이 닿을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알려달라고
일단 대화부터 하자며 애원을 하자 좋지 않은 목소리로 집 주소를 알려줬어요. 저는 큰 아들을 데리고 그 즉시 양평댁한테 받은 주소로 출발을 했는데 그곳은 작은 아들이 살고 있는 동네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 엄청난 충격적인 광경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죠. 작은 아들이 살던 집에 상중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고 저는 천천히 그곳의 문을 열어 젖힌 뒤 오열을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걸어가자 양평댁이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면을 바라보니 그곳엔 양평댁 딸이 세상을 떠났는지 영정사진이 걸려 있었고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네요. 양평댁은 저에게 기어와 자기 딸 살려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왜 그동안 연락이 없었는지 물어봤습니다. 충분히 좋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이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으로 만들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작은 아들이 살고 있던 집은 양평댁 딸과 서로 상당히 많은 추억을 만들었던 공간이었고 양평댁 딸은 제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었지만 작은 아들은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 양평댁 딸과 그만 만나자고 헤어짐을 통보한 상태였어요. 그런데 임신했다는 말을 꺼내자 작은 아들은 자기 집을 보상이랍시고 던져 주었고 그 충격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양평댁 딸은 제 아들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지만 이미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사실을 모른 채 결혼을 강행하려 했던 거고 양평댁 딸은 저희 집에 왔다가 차마 임신을 했다는 말을 꺼내지 못한 채 잠적을 해버린 상태였죠. 그래서 한동안 모습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혼자 지내면서 괴로운 시간을 보냈는지 외롭게 출산을 하다가 과다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됐다는 말을 듣고 말았습니다. 양평댁도 저희 가족에게 신세를 졌던 게 너무 많았었는데 이런 상황들을 설명해야 된다는 게 너무 마음이 좋지 않아 일단 시간을 벌려고 결혼을 미루게 하려고 했었지만 생각처럼 모든 일들이 쉽게 풀리지 않게 되었던 거죠. 태어난 아이는 산부인과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중이었고 뒤늦게 찾아온 작은 아들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면서 갈 듯해서 가게 된 거라며 집값 떨어진다고 모든 걸 던지고 부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저히 작은 아들의 행동을 참고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 멱살을 잡고 난리를 치고 말았네요. 한바탕 작은 아들과 난리를 치다가 저를 뿌리치며 밖으로 뛰쳐나간 아들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양평댁한테 정말 미안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장례까지 전부 다 치러준 다음 아이를 저희가 돌보는 걸로 해결을 보게 되었어요. 개차반 같은 아들 때문에 이런 비통한 일들이 펼쳐져서 너무 힘들었었는데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평소에 민물 낚시를 즐겨하던 아들이 저희와 연락을 끊고 지냈었는데 아들의 차가 저수지에 빠졌는지 세상을 떠난 상태로 발견됐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해 벌을 받은 건지 아니면 죄책감에 운전 미숙으로 저수지에 빠지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들은 결국 저희 곁으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지금 현재 양평댁은 저희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아이만 저희한테 넘겨주고 자취를 감춘 상태죠.
하루라도 빨리 찾고 싶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네요. 앞으로 저희 가족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아들의 장례를 마친 지 아직 한 달이 되지 않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이런 일들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